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테크노 퓨달리즘입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지음, 노정태 옮김, 이주희 감수.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새로운 용어인 것 같습니다. 테크노 퓨달리즘. 클라우드와 알고리즘을 앞세운 새로운 지배 계급의 탄생.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테슬라. 공짜 노동으로 배를 불리는 돌연변이 자본의 비밀. 우리는 자본주의의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잘 알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새로운 어떤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배계급의 탄생이라는 말이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 내가 지배계급이 아닌 이상, 대다수가 지배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새로운 지배계급이라고 했을 때 이들이 과연 좋은 사람들인지 아닌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 책이 조금 어려워요. 저한테 어렵습니다. 듣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나 이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어렵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목차. 이 책에 쏟아진 찬사. 감수의 글. 자본이 자본주의를 죽였다? 추천의 글. 자본주의는 죽었다. 서문. 1장. 헤시오도스의 탄식. 아버지의 친구들. 주석, 구리, 그리고 철. 사적 유물론을 배운 아이. 기술의 이중성. 자본주의의 본질. 상품의 가치를 뛰어넘는 돈, 화폐. 저물어간 자본주의의 꿈. 네트워크는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낼까? 2장. 자본주의의 몰락. 추억을 파는 허쉬 초콜릿. 전쟁과 정부가 만든 거대 복합기업. 테크노 스트럭처. TV 중간 광고를 만들어낸 시장. 미국의 야심찬 계획. 광기와 탐욕에 눈먼 월스트리트. 미국으로 향하는 자본의 쓰나미. 새로운 국제체제의 완성. 컴퓨터가 만들어낸 광란의 도박판.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돌연변이 자본을 길러낸 인터넷. 현 상황에서의 자본주의를 좀 점검을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3장. 클라우드 자본. 명령하는 힘을 가진 자본. 인간의 선택을 조종하는 AI. AI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분명히 편리해지긴 하지만 저 역시도 조금은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약간의 저항감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AI가 안내해주는 길만으로 인생을 설계하게 되고 그 길만 걸어가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본으로 향하는 거대한 전환. 인터넷 공유지의 탄생. 빅테크에 빼앗긴 개인정보. 클라우드 자본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클라우드 프롤레타리아. 클라우드 농도. 농노.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충격적이고 굉장히 좀 그 뜻이 강렬한 단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읽으면서 흠칫흠칫하네요. 시장이여 안녕. 클라우드 영지가 왔다.
알고리즘이 모든 권력을 장악한 클라우드 자본의 시대. 4장. 클라우드 영주의 등장과 이윤의 종언. 새로운 지배 계급의 비밀. 2008년 금융위기가 낳은 의도치 않은 결과. 돈의 두 번째 본성. 클라우드 영주에게 이윤이 중요하지 않게 된 이유. 사적인 불평등. 클라우드 영주들의 등장. 5장. 테크노 퓨달리즘의 본질. 자, 이제 테크노 퓨달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4장에서 클라우드 영주라는 게 도대체 뭔지, 혹시 인플루언서를 말하는 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에서의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궁금하네요. 자, 5장. 어떻게 이유는 클라우드 지대에 굴복하게 되었나? 약에 취한 자본주의. 일론 머스크 트위터 광란극. 테크노 퓨달리즘으로 이해하기. 대인플레이션을 떠받치는 테크노 퓨달리즘. 독일 자동차와 녹색 에너지. 자본주의는 되살아날 수 없을까? 자, 6장. 테크노 퓨달리즘의 전 지구적 여파. 새로운 냉전. 중국 특색 테크노 퓨달리즘. 중국의 클라우드 금융이 불러오는 위협. 두 개의 거대한 클라우드 정원. 유럽 개발도상국. 지구를 덮쳐오는 테크노 퓨달리즘의 유령.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가? 7장. 테크노 퓨달리즘에서 벗어나기. 이 책의 제목이 테크노 퓨달리즘인데, 이 퓨달리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의 자유를 빼앗아간 클라우드 자본. 불가능해진 사회민주주의. 클라우드 금융의 도구가 된 암호화폐. 암호화폐. 우리는 코인이라고 대부분 부르실 텐데, 코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들어는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도구가 되었다고 하네요. 암호화폐가. 또 다른 지금을 상상하기. 민주화된 기업. 민주화된 돈. 공유지로서의 클라우드와 토지. 테크노 퓨달리즘을 전복하는 클라우드 반란. 클라우드 자본의 집단 소유. 옮긴 이의 말. 부록 하나. 테크노 퓨달리즘의 정치 경제학. 부록 둘. 파생 상품의 광란. 더 읽을 거리와 감사의 말. 참고 문헌. 이렇게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게 되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알게 되는 것, 알아야 할 것이 대략적으로 제 생각에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의 자본주의,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자본주의 느낌인 이 테크노 퓨달리즘, 네, 이것이 등장을 했고, 이것이 나쁜 것 같습니다. 저자분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책 테크노 퓨달리즘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모든 중요한 것은 그 대립물을 함께 배태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 이 책에 쏟아진 찬사. 와, 찬사에서 이 찬사를 붙여주신 분들의 이름을 보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분들입니다. 노엄 촘스키. 네, 엄청난 분이신데, 이 책에 지금 찬사를 달아주신 분들의 쭉 그 이름들을 보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고,
아마 그 EBS 위대한 수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강의예요, 강의. 강연인데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성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을 모아서 강연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 분들께서 추천사를 달아주셨고, 감수의 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의 글. 자본이 자본주의를 죽였다.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아마존에서 직구를 하고 챗GPT의 도움을 받으며 구글 맵으로 약속 장소를 찾는 우리에게 테크노 퓨달리즘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충격적이다. 자본주의 역사상 절정의 승리를 보여주는 클라우드 자본은 일종의 변종 자본으로 마치 너무나 힘센 바이러스가 숙주를 죽여 함께 멸망하듯이 그 자본이 자본주의를 죽여 훨씬 더 나쁜 무언가, 즉 테크노 퓨달리즘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 부분만 딱 보고도 알 수 있겠네요. 새로운 자본주의의 등장이고, 그리고 그 자본주의의 등장이 기존의 자본주의를 죽여서 더 나쁜 무언가로 지금 발전했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것이 바로 테크노 퓨달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 효율적이고 친숙한 삶의 도구들이 어떻게 우리를 자본주의 이후에 황폐한 세계로 내던졌는지,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와 관련된 중요한 화두를 담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그리스가 채무 위기에 처했던 2015년 잠시 재무부 장관직을 맡았고, 그 이후에도 정치적 활동을 계속하긴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아테네 대학의 경제학자이다. 그는 이런 주제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책을 저술하였다. 그것은 수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한 중요한 질문. 이제 컴퓨터끼리 서로 대화하는 세상이 되었구나. 이 네트워크는 자본주의 세상을 더욱 공고히 만들까, 아니면 결국 자본주의가 지닌 약점, 아킬레스건을 드러내줄까? 에 대해 마치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듯이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을 쌓아가는 것이었다. 나는 그리스가 폭동에 휩싸였던 2008년 12월 바루파키스 교수가 조직한 국제학회에서 그를 처음 만나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좌파 사상을 이유로 대학 시절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지만 흔들림 없이 평생 신념을 유지하였다. 정치적 우파에 속하는 가족 배경을 가졌던 그의 어머니는 대학 시절 그의 아버지를 만나 남편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 그의 아버지처럼 현실의 자본주의가 더 나은 무언가로 대체되기를 바랐던 사람이라면 바루파키스의 주장처럼 세상이 신기술로 무장한 빅테크가 지배하는 봉건주의로 후퇴했다는 진단에 여러 반론을 제기하고 싶을 것이다. 빅테크가 지배하는 봉건주의 사상, 봉건주의 사회, 이것이 바로 테크노 퓨달리즘이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이게 무서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배를 받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지배를 받는 것, 저는 후자가 더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다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행히 그는 테크노 퓨달리즘에서 그의 아버지와 우리가 공유하는 의문점들에 대한 통찰력 있는 답변을 제시한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든 않든 바로 그 진단에서부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또 나아가야만 하는 미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바루파키스에 따르면
클라우드 자본은 오리지널 인터넷의 개발로 시작되어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내어 위기에 처한 은행을 구하고 일반인은 가혹한 긴축으로 몰아넣었는데, 이 과정에서 빅테크 소유자들은 넘쳐나는 달러를 자본 확충에 투자하면서 새로운 세계의 지배계급으로 부상하였다. 테크노피달리즘은 불로소득 자본주의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미묘하게 다르다. 자, 이제부터 테크노피달리즘의 설명이 좀 나오네요. 같은 지대추구형 경제라 해도 테크노피달리즘은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니다. 바루파키스는 그 이유를 이윤과 시장이라는 자본주의의 두 근간이 플랫폼이라는 디지털 영지로 인해 사이드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산업 자본가는 이제 상품을 팔 때마다 디지털 영지에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내는 봉신에 불과하다. 와, 그러네요. 아,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디지털 영지에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내고 있다. 산업 자본가라고 하면은 뭐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겠죠. 근데 이것은 약간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요새 그 배달 앱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화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주의 입장이 아니라 그 업주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그 배달 앱에 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봉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이네요. 그 플랫폼의 영지를 갖고 있는 새로운 테크노피달리즘의 그 영주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이죠. 아, 이렇게 됐구나.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변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네요. 이래서 제가 책을 처음 읽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이해하실 것이다.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아, 근데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봉신이라니. 계속 읽겠습니다. 빅테크 영주를 사랑하는 테크노 농노는 우리는 농노일까요? 아, 저는 농노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죠? 기꺼이 삶과 밀착된 정보를 생산해 영주가 더 많은 광고료를 벌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희망 없는 변방에서 불안정 저임금 노동에 종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읽으면서 너무 충격적이네.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간 새로운 냉전은 두 종류의 테크노피달리즘, 즉 달러화에 기초한 그것과 위안화에 기초한 그것, 이 두 집단 간의 근본적인 충돌의 여파로 설명 가능하다. 정교하고 치밀한 이론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루파키스가 이 세상을 테크노피달리즘이라 부르든 자본주의의 후진적인 한 형태로 부르든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전하고 싶었던 것은 마르크스의 격언이다. 이론과 실천은 분리될 수 없다. 핵심은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다. 바루파키스는 과연 21세기 버전의 마르크스일까? 그 답은 독자들께 맡기겠다. 어쨌든 그는 마르크스를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책을 마무리한다.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지키려면 클라우드 자본을 공유화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클라우드 농노, 클라우드 프롤레타리아, 클라우드 봉신들이여, 단결하세요. 우리는 우리 정신에 채워진 족쇄 외에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농노입니다. 네, 저는 빅테크 영주에게 수수료를 바치고 있는
네, 농노네요. 야, 이거 무서운데요. 자, 추천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죽었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등을 이해하는 주요한 단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위기 등의 용어가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조금은 극단적인 비유로 들릴 수 있지만 달빛조차 없을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두 눈을 가리고 숲이 울창한 깊은 산속으로 끌려간 후 두 눈을 떴을 때 어떤 느낌일까를 생각하면 된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가늠조차 되지 않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앞이 가늠되지 않아 발을 내딛는 것조차 주저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아는 것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리고 공동체는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를 알 수 있다. 역사 이행기를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의 살았던 시대의 성격을 시간이 흐른 후 아는 경우가 많다. 마치 하늘에 그려진 하얀 선자국을 보고 비행기가 날아간 것을 추정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방적기의 발명,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석탄이 부상하며 증기기관과 철 재련 기술의 발명 등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산업혁명이 1760년대부터 1820년대에 영국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산업화는 도시화와 사실상 동의어이듯이 1800년경 영국 도시 인구의 비중은 20%를 넘어섰다. 그런데 이 시기 영국에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토지 지배층인 지주에게만 허용되었다. 당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던 시대를 자본주의라고 묘사하지 않았다.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1844년 엥겔스, 토인비, 그리고 경제와 사회체제로서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1861년 푸르동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훗날 역사가들은 훨씬 이전인 16세기부터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1800년 전후의 산업혁명 시대와 비교해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기술혁명들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대는 과연 자본주의가 맞는가? 이미 자본주의가 끝나 다른 시대로 넘어갔는데 자본주의 시대를 산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좌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네. 정말 냉철하게 꼬집힌 느낌이에요. 네.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엄마가 뒤에서 탁, 뒤통수 혹은 등짝을 때린 것처럼 강렬한 느낌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라고 당연하게 말을 하고 다녔지만 그게 맞을까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확실한가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네요. 그리스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인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자본주의는 이미 죽었으며 현 시대를 테크노퓨달리즘으로 규정한다. 테크노퓨달리즘 개념에서 가장 큰 의미는 전 지구적 차원의 지배, 예속의 생산관계, 경제체제에 있다. 근대 산업 문명의 산물인 기후변화나 팬데믹 등이 개별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 방식을 무력화시켰듯이 자본주의의 쌍생아인 일국 차원의 민주주의나 강력한 조직노동 등이 테크노퓨달리즘 시대에 무력화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루파키스는 국가화폐, 달러 체제의 운명, 미국과 중국의 충돌 이유와 전개 방향, 중국 시진핑 실험의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한 영감을 주고
아직도 상상력의 지평을 열어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그걸 나만 몰랐을까? 이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서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자분의 생각인 서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자본주의의 역사를 다루는 책을 쓰기로 결심하면서 나는 당시 12살이던 나의 딸에게 이야기해주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워낙 막대한 작업이기도 하거니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핵심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나는 그래서 제니아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 나는 딸에게 보내는 긴 편지 형식의 책을 썼다. 그 어떤 전문 용어도 심지어 자본주의라는 단어마저 동원하지 않기 위해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자본주의를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 자신이 자본주의의 요체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나 다름없다고 끝없이 되뇌었다. 그 결과 딸에게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라는 얇은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책은 제니아가 던진 간단한 질문과 함께 시작한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평등한가요? 그런데 책의 출간을 앞두고 있던 2017년부터 나는 뭔가 걸리는 기분이었다. 초고를 탈고하고 내 손에 인쇄본이 들어오기 전까지 마치 1840년대를 살아가면서 봉건주의에 대한 책을 펴내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좀 더 나쁘게 표현하자면 구소련의 붕괴를 앞둔 1989년 말의 어느 시점에 소련 중앙계획 경제를 다루는 책을 써놓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돌이켜보면 정말 그랬다. 딸에게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는 먼저 그리스어로, 나중에 영어로 출간되었다. 그해 나는 자본주의가 쇠락하고 있고 이번 위기는 지난번 몇 차례 인상적인 변신을 통해 극복해온 것들과는 다르다는 가설을 품고 있었는데 그 가설은 점점 더 설득력을 더해갔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나의 가설은 확신이 되었고 나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나의 친구나 적들이 내 생각의 전체적 면모를 알지도 못한 채 폄훼하기 전에 책으로 써서 펴내야 했다. 나의 가설은 이렇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죽었다. 자본주의의 동력학이 우리의 경제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 역할은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에 의해 대체되었는데 나는 그 무언가를 테크노 퓨달리즘이라 부른다. 이 주장의 핵심에는 자본주의를 죽인 것은 자본 그 자체라는 일견 혼란스러운 모순처럼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고 나는 독자 여러분께 그 점을 완벽하게 이해시켜드리고자 한다. 여기서 자본이란 우리가 산업혁명의 여명 때부터 알고 있던 그것이 아니다. 지난 20여 년간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돌연변이 자본인데 이 자본은 숙주마저 죽여버리는 너무도 강력한 바이러스와도 같은 존재다. 왜 이런 게 등장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 커다란 원인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터넷을 사유화했고 서구 정부와 중앙은행이 2008년 금융위기에 대처한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 대해 더 설명하기에 앞서 나는 이 책이 기술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이 책은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가는 AI 챗봇,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는 자동화된 로봇 혹은
마크 저커버크가 엉뚱하게 저질러버린 메타버스 따위에 대한 책이 아니다. 우리는 다들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는 기기를 들고 다니며 사용한다. 랩탑과 스마트폰의 존재는 일상이 되어 식상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런데 그것들은 2008년 이후 중앙은행과 정부의 방침과 맞물려 자본주의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끼쳤고, 결과 그 여파는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내가 조명하는 자본의 역사적 돌연변이는 진작 출현했고 무대에 끼어들었지만 부채에 대한 근심, 코로나 팬데믹, 전쟁,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우리는 거의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만 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자. 내가 클라우드 자본이라 부르는 자본의 돌연변이가 자본주의의 두 기둥인 시장과 이윤을 파괴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채기란 어렵지 않다. 물론 시장과 이윤은 여전히 세상에 두루 퍼져 있다. 사실 시장과 이윤은 봉건제 하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간 그 이윤과 시장이 우리 경제, 사회체제의 중심에서 쫓겨나고 주변부로 밀려나 한계에 몰리더니 결국 대체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무엇으로 대체되었을까? 자본주의의 매개체인 시장은 디지털 거래 플랫폼으로 대체되었다. 디지털 거래 플랫폼은 마치 시장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차라리 봉건 시대의 영지라 이해하는 편이 타당하다. 자본주의의 엔진인 이윤은 봉건 시대의 할아버지라 할 수 있을 지대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특히 플랫폼과 클라우드에 더욱 폭넓게 접속하려면 내야 하는 어떤 유형의 지대가 있다. 지대라는 것은 렌트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책에는 렌트라고 쓰여져 있네요. 나는 그것을 클라우드 지대라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것을 지대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것은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공작기계, 건물, 철도, 전화망, 산업 로봇 등 전통적인 자본의 소유자들은 오늘날 진정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기존에 있던 자본가들이 몰락했네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자본가들도 힘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그 클라우드 영지를 갖고 있는 새로운 자본가, 새로운 그 영주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전히 노동자 임금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뽑아내지만 예전과 달리 지배자가 아니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전통적인 자본가는 클라우드 자본을 소유한 신흥 봉건 영주라는 새로운 계급의 가신이 되었다. 신하가 되었다는 거죠. 그조차 되지 못하는 우리 대부분은 접니다. 새로운 지배계급의 권력과 부에 무임금 노동으로 봉사하며 기회가 주어질 때 간간히 임금 노동을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이전 계급인 농로로 전락하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노입니다. 너무 슬픈데. 그 디지털 금융거래에 대해서, 디지털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보니까 얼마 전에 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티몬 위메프 사태라고 소위 말하는 그 사건인데, 와, 그거는 그러면은 생산하고 소비한 사람들 모두가 지금 피해를 본 상황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중간에서 수수료 잘 받아 먹다가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죠. 결국 우리도 플랫폼을 하나씩 만들어서 영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말인가? 분명히 그렇다.
이후 5, 6, 7장에서 다루겠지만 우리가 테크노 피달리즘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크고 작은 의문이 해소된다. 재생에너지 혁명은 왜 오리무중인가? 오, 그렇네. 우리 막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해가지고 자연에너지에서 친환경 에너지, 그거 왜 요즘에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일론 머스크는 왜 트위터를 매수했나?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은 왜 벌어졌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달러 패권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가? 자유로운 개인은 왜 소멸하고 있으며 사회적 민주주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암호화폐의 약속은 어째서 그릇된 것이었나? 이런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자율성을 되찾고 결국 자유를 회복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러한 혐의를 품고 2021년 말부터 팬데믹 속에서 확신을 다지며 이 책의 틀을 잡았다. 의자에 앉아 테크노 피달리즘을 간략히 설명해보니 이는 자본주의가 낳았던 사회적 현실보다 훨씬 더 흉측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이 책은 누구에게 보내는 글이어야 할까? 어린 나이였던 내게 자본주의를 가르쳐 주었던 이상한 사람. 마치 본인의 손녀딸이 그랬듯 이 책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 담긴 주제의식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 그 사람. 나의 아버지께 이 책을 바친다. 참을성 없는 독자들을 위해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리자면 테크노 피달리즘에 대한 설명은 3장까지 나오지 않는다. 테크노 피달리즘에 대한 나의 개념 정의를 이해하려면 자본주의의 놀라운 변신의 역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고 그 내용은 2장에 담겨 있다. 게다가 이 책은 테크노 피달리즘과 전혀 무관하게 시작한다. 1장에서 나는 6살이었던 내게 아버지가 들려준 자본주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아버지는 금속 조각과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인 헤시오도스의 시를 통해 기술이 인간성과 맺는 관계에 대해,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설명해 주셨다. 1장은 그 후로 이어지게 될 모든 사유의 토대가 되어줄 원칙을 제공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1993년 아버지가 내게 던졌던 단순한 질문을 보게 될 것이다. 2장부터는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 형식을 띠고 있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낸 킬러 문항에 대한 나의 답안지인 셈이다. 네, 이렇게 해서 서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와, 서문까지 읽는데 거의 한 40분 정도를 소요했네요. 이 책을 읽기가 사실 좀 무섭네요. 네, 그리고 이 책은 여기에서 저는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섣불리 좀 잘못 전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책일 것 같아요.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가 아직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저라도 먼저 빨리 알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테크노 피달리즘. 하지만 조금만 더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죠. 저자분께서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1장 헤시오도스의 탄식. 마가렛 대처를 철의 여인이라 부르는 게 어째서 비꼬는 의미가 되는지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아는 좌파 중 그런 사람은 아버지뿐이었다. 자, 표현이 좀 다소 거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께서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런 것들은
이 책에서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테크노 퓨달리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철을 금의 가난한 사촌쯤으로 이해해야 했던 소녀는 아마 나밖에 없었을 것 같다. 1966년 겨울부터 나는 마치 교리 문답을 공부하듯 철의 마법 속 성질에 대해 배웠다. 몸서리치게 추운 겨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까지 비좁은 아파트에 새들어 살던 우리 가족은 한겨울에 서둘러 아테네 교회 해안가 팔레오 팔리로에 자리한 새 집으로 이사했다. 아직 리모델링이 끝나지 않았고 중앙 난방 설비도 갖춰지지 않은 채였다. 아버지는 그래도 새 거실에 멋진 빨간 벽돌 난로가 있지 않냐고 하셨고 그나마 감지덕지했다. 그 따스한 불빛 앞에서 아버지는 당신의 친구들을 하나씩 불러내어 내게 소개해 주셨다. 아버지의 친구들, 주석, 구리, 그리고 철. 어느 저녁 커다란 회색 자루에 담긴 아버지의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왔다. 아버지가 화학 엔지니어로 60년간 근무하신 엘레시우스의 강철 공장에서 가져온 금속 조각들이었다. 놀라우리만치 인상적일 게 없었다. 일부는 어떤 모양이라 하기 힘든 바위처럼 생겼는데 그걸 원석이라 칭한다는 건 나중에 배워서 알게 됐다. 다양한 형태의 기둥이나 원반 형태를 띤 금속들 역시 흥미롭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손으로 자수를 놓은 흰 테이블볼을 접어서 깔아놓고 그 위에 금속 조각들을 늘어놓는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그것들을 결코 특별하게 여기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처음 소개한 친구는 주석이었다. 그 부드러운 촉감을 느껴보라며 한 조각을 들고 있게 하더니 돌려받은 후 철제 사발에 넣고 타오르는 난로불 위에 올려두셨다. 주석이 녹으면서 사발에 금속 액체가 가득 차오르자 아버지의 눈빛이 빛났다. 모든 금속은 녹으면 액체가 되고 더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증기가 된단다. 심지어 금속조차 말이야.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이 엄청난 변환을 보며 내가 큰 감명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아버지는 녹은 주석을 거푸집에 부었고 거푸집을 물에 담가 식혔다. 나는 거푸집을 부숴서 우리의 친구 주석을 꺼냈다. 주석이 원래의 모습으로 정상적인 상태로 처음에 그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다. 다음 날 밤 다른 친구가 초대됐고 실험은 계속됐다. 길다란 구리 막대가 등장했다. 구리의 녹는 점은 주석의 5배나 높았기에 이번에는 극적인 변화를 목격할 수 없었다. 그래도 구리 막대의 끄트머리가 눈부신 오렌지빛으로 달아올랐고 아버지는 조그만 강철 망치를 이용해 그 끄트머리의 모양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해주셨다. 때릴 만큼 때린 나는 아버지와 함께 구리막대를 차가운 물에 담갔고 구리는 차가우면서도 단조 가공할 수 있는 원래의 속성을 되찾았다. 셋째 날 밤 아버지는 전보다 훨씬 더 흥분한 모습이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철에게 나를 소개해줄 참이었던 것이다. 극적인 분위기를 돋우고 싶으셨는지 아버지는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어 내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 반짝이는 금이 보이지? 사람들은 언제나 그 외양에 홀려 금을 사랑해왔단다. 하지만 금은 번쩍거릴 뿐 특별하진 않아. 다들 모르고 있지만 말이야. 아버지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마치 주석이나 구리처럼
당신 손의 금도 녹였다가 다시 찬물에 식혀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실험을 해보일 기세였다. 다행히도 나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실험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금속으로 향했다. 마치 햄릿이 요릭의 해골을 살펴보듯 특별할 것도 없는 철 원석의 요철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선포하셨다. 자, 여기 진정한 마술적 물질이 있단다. 바로 이거야. 철이지. 물질의 마법사라고도 한단다. 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어젯밤처럼 철 막대를 난로에 넣고 고문을 시작하실 참이었지만 오늘은 몇 가지 핵심적인 차이가 있었다. 철을 가열하기 전 나는 그 끄트머리를 망치로 때려 철 또한 구리처럼 부드럽고 단조 연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버지와 나는 작게 거친 숨을 내쉬며 철이 달아오르고 작은 거실이 온통 선홍색이 되도록 불을 지폈다. 우리는 철막대를 불에서 꺼내어 작은 망치로 모양을 잡았는데 어린 나의 눈에 그건 영락없는 껌으로 보였다. 죄송합니다. 껌이 아니라 검이네요. 잘못 읽었습니다. 그건 영락없는 검으로 보였다. 그것을 찬물에 담그자 마치 승리의 환호성처럼 칙 하는 소리가 났다. 불쌍한 폴리페무스. 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셨다. 다시 가열해보자. 아버지의 말에 나는 막대를 다시 불에 넣었다. 이번에는 달아오르기 전에 물에 담글 거야. 철이 내는 치익 소리가 듣기 좋았던 나는 대장장이용으로 담금질을 즐겁게 서너 번 더 반복했다. 나의 새로운 검을 제대로 만끽하기에 앞서 아버지는 시험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선포했다. 망치를 들고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칼끝을 때려봐. 아버지의 새로운 지시사항이었다. 칼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저항했다. 때리라고! 살살 때리지 말고 아주 세게! 살살 치지 않았다. 망치는 칼끝을 강타하고는 튕겨나왔다. 나는 때리고 또 때렸다. 아무 차이가 없었다. 내 검은 두들겨도 끄떡없었다. 강화된 것이다. 사적 유물론을 배운 아이. 아버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다. 내가 방금 본 건 주석의 융해처럼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위대한 변환이라고 내게 설명해 주셨다. 우리가 선사시대에서 벗어나는데 구리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비소와 주석을 결합해 합금을 만들면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에게의 연안에서는 새로운 쟁기, 도끼를 만들었고 그들은 새로운 농지를 개간하여 막대한 농업 잉여 생산물을 축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눈부신 신전을 짓고 무서운 군대를 육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문명이라 부르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충분한 속도를 내려면 청동보다 훨씬 단단한 소재가 필요했다. 인류는 나의 칼끝처럼 단단한 쟁기, 망치, 금속 구조물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내가 거실에서 본 바로 그 기법이 인류에게 필요했다. 부드러운 철에 차가운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강철로 바꾸는 것이다. 철을 담금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청동기 공동체들은 소멸해버렸지. 아버지는 방점을 찍듯 말씀하셨다. 강철로 무장한 적의 칼은 청동 방패를 깨트렸다. 청동기 집단의 쟁기로는 더 척박한 토지를 개간할 수 없었다. 청동기로 만든 금속 이음매로는 야심찬 구조의 댐과 사원을 지탱하지 못했고 시대를 앞선 건축가들의 아이디어는 구현될 수 없었다. 반면 강철을 만드는 기계, 테크네의 숙달한 공동체는 전장에서
바다에서, 교역에서, 예술에서 승승장구했다. 문명과 문명으로 인한 불만을 낳는 기술의 근간에는 철의 마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작은 실험의 문화적 함의와 철기시대 도래의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던 내게 아버지는 아까 불쌍한 폴리페무스라고 했던 게 어떤 뜻이었는지 설명해 주셨다. 폴리페무스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외눈 거인으로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을 동굴에 가둬둔 채 한 사람씩 느긋하게 잡아먹으려 했다. 동료와 본인의 자유를 얻기 위해 오디세우스는 폴리페우스가 고주망태가 되어 잠들기를 기다린 후 동굴에 피워진 모닥불에 나무 막대 끝을 구워 단단하게 만든 다음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폴리페무스의 하나뿐인 눈에 찔러 넣었다. 철이 물에서 식으며 내던 소리 기억하니?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오디세이아에서 폴리페무스의 눈을 찌르는 섬뜩한 장면을 묘사한 말을 놓고 볼 때 호메로스는 아마도 철을 담근질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으리라는 것이었다. 마치 대장장이가 도끼나 큰 자귀를 담금질하기 위해 바로 거기서 쇠의 힘이 나오니까. 찬물에 담그면 쉿쉿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것처럼 꼭 그처럼 그자의 눈은 올리브 나무 말뚝 주위에서 쉿쉿 소리를 냈소.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은 철기시대 이전 사람이었고 역사를 바꾼 쇠 담금질의 슉슉 소리를 알리 만무했다. 하지만 트로이 전쟁으로부터 수백 년 후 사람인 호메로스는 철기시대의 자식으로서 강철이 야기한 기술적, 사회적 혁명의 한복판에 있었다. 내가 호메로스의 기록이 예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할까봐 아버지는 400년 후 인물인 소포클레스의 말도 인용하셨다. 소포클레스는 영혼이 담금질한 쇠처럼 단단해진다고 말했지. 이것이 철의 마법과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니? 이어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청동기가 석기 도구와 무기를 밀어냈을 때 선사시대가 끝나고 역사가 시작되었단다. 기원전 4000년경 청동기가 널리 보급되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인도, 크레타섬, 미케네, 그 밖의 여러 곳에서 강력한 문명이 출현했다. 하지만 여전히 역사의 속도는 느렸고 변화는 1000년 단위로 이루어졌다. 100년 단위로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철의 마법을 발견해야만 했다. 일단 철기시대가 시작된 기원전 900여 년 이후 그리스 문명은 고작 700년 사이에 고졸기, 고전기, 헬레니즘 문명이라는 세 단계의 변화를 겪었다. 청동기 시대에 얼어붙은 시간이 녹으면서 철기 시대에 돌입한 인류는 숨가쁠 정도로 빠른 발전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지만 철과 광철은 오래도록 비싸고 만들기 어려운 소재로 여겨졌다. 심지어 산업혁명 이후에 건조된 최초의 증기선조차 대부분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보일러, 굴뚝, 결합부위 같은 핵심 부품만이 철로 이루어졌다. 이 대목에서 아버지의 또 다른 위대한 영웅 헨리 베서머가 등장한다. 베서머는 융해된 철에 공기를 불어넣어 불순물을 연소함으로써 값싸게 대량의 강철을 주조해내는 방법을 발명해냈다. 역사가 오늘날과 비슷한 속도로 흐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다. 또 다른 빅토리아 시대 발명가인 제임스 맥스웰 덕분에 전자기력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아낸 인류는 베서머의 기법으로 대량 생산한 강철과 함께 두 번째 산업혁명을 맞이했다. 1차 산업혁명과 달리 1870년대부터는 공장이 출현하고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경이와 공포가 한데 뒤엉킨 산업혁명의 시작이었다. 1960년의 그 겨울밤에
아버지가 내게 주입하고 있던 게 무엇인지 돌이켜보면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간이 사물을 변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로 사물이 사람의 생각과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끝없는 되먹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 사적 유물론이 바로 그것이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균형 잡힌 사적 유물론적 시각을 가지고 계셨다. 인간의 끝없는 기술의 추구와 조바심이 세상을 온통 망가뜨려 기술의 기적을 현실의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음을 알았기에 기술에 대한 본인의 열정을 적절히 억누를 수 있었던 것이다. 모든 혁명적 기술이 그렇듯 철은 역사의 속도를 높였다. 그런데 어떤 방향인가?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 아버지의 설명에 따르면 철기 시대가 시작될 때부터 몇몇 사람들은 그 비극적 결과를 예견했다. 헤시오도스는 호메로스와 같은 시기에 시를 썼다. 철과 기술에 열광하는 아버지와 달리 헤시오도스는 노동과 나날에서 그것이 불러온 달갑지 않은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일찍 죽거나 늦게 태어나 5번째 시대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을 수 있었다면 좋았으련만. 지금은 낮에 쉼없이 일하고 슬퍼하며 밤이면 쓰러지고 마는 절의 시대로다. 그러나 선한 것에는 악한 것이 녹아들기 마련이므로 이 시대는 맹세를 지키고 올바름과 선함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며 힘이 곧 정의가 될 것이요 사악한 이가 소중한 일을 해야 하며 필멸자인 우리에게는 오직 쓰라린 슬픔만이 남아 악에 맞설 도움은 어디서도 구할 수 없으리.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철은 우리의 쟁기뿐 아니라 영혼까지 단단하게 만들었다. 오,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그어보겠습니다. 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은 망치에 맞으며 불에 달궈졌다. 우리는 새로운 욕망을 품고 대장간의 물통에 들어가는 쇠조각처럼 새된 소리를 낸다. 부와 재산이 늘어가는 만큼 미덕은 시험대에 오르고 가치는 파괴된다. 제우스는 언젠가 기술로 인한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인류를 신의 손으로 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헤시오도스에게 동의하고 싶지 않았다. 인류가 기술의 노예가 되고 기술을 동원해 서로를 옥죄는 대신 기술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부터 훔쳐낸 자결하는 불꽃은 기술의 힘을 의미했다. 프로메테우스는 우리가 세상을 불태우지 않고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불을 훔쳤다. 프로메테우스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신념이었다. 네, 오늘의 책은 분량은 여기까지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테크노퓨달리즘, 그냥 이 책은 꼭 읽어보시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시대를 이해해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을 미리 좀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일종의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제 자신을 이 책을 통해서라도 좀 다시 돌아보게 된 것 같고 생각을 좀 빨리빨리 깨우쳐야 할 것 같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책 테크노퓨달리즘,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책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책은 유난히 제가 발음 실수가 잦았습니다. 왜냐면 제 책을 읽으면서 이걸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안 돼서 혼자서 막 헤매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잖아요. 그쵸? 믿어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